여보, 잠깐만 내려봐. 저기 뭔가 떨어진 것 같아. 맹인 아내를 산속에 버리고 간 남자가 있다. 그런데 버려진 수연은 겁에 질린 게 아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한승규는 10년 전 빗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이 여자의 눈을 빼앗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무기로 이 여자 곁에 기어들어온 사람이다. 오수연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전부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 그는 믿었겠지만 수연의 귀는 1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았다. 오늘에서야 그녀가 버려지고 차가 떠난 후 수연의 입술이 열렸다. 됐어. 낮고 고른 목소리였다. 이제 시작하면 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수연, 53세, 눈이 보이지 않는다. 10살, 20살, 43이 될 때까지는 보였다. 색깔도 사람 얼굴도 아버지의 주름도. 그러나 2014년 11월 빗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 한 대가 그 모든 것을 가져갔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이름은 한승규였다. 오늘 그녀를 산에 버리고 간 남편이다. 수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가 왜 접근했는지, 왜 결혼을 서둘렀는지, 왜 아버지의 병문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알면서 결혼했다. 알면서 10년을 살았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그는 믿었겠지만 수연의 귀는 그 10년 동안 단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았다. 오늘은 그 10년이 끝나는 날인 동시에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수연은 석 달 전 이 국도를 지나는 시외버스를 타고 이 구간을 미리 지났다. 그때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구간 거리를 재고 고도 변화를 목의 압력으로 느끼고 계곡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을 초 단위로 기억해 두었다. 남편이 어느 지점에 자신을 버릴지도 알고 있었다. 이 국도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갓길은 3곳뿐이다. 가장 인적이 드문 곳은 하나다. 수연이 지팡이로 가드레일 기둥을 짚었다. 손가락이 기둥 아래쪽 작은 틈을 더듬었다. 방수 테이프로 붙여둔 지퍼백이 손에 잡혔다. 안에는 충전된 휴대폰 한 대와 이어폰, 그리고 접힌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연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다. 2번 만에 받았다. 내렸어요? 이정호의 목소리였다. 응, 예상 지점이야. 갓길 2번째. 지금 출발합니다. 17분이면 돼요. 알아. 수연이 전화를 끊었다. 다시 지팡이를 짚고 가드레일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또 불었다. 낙엽송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머리 위에서 일었다. 손끝이 시렸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10년이었다. 그가 자신의 눈을 빼앗은 날부터 오늘까지 죄책감인 척 다가왔던 그 첫날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던 그 병실에서부터 결혼식장에서 서로 손을 맞잡던 그 순간부터 수연은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을 버텨왔는지를. 그리고 걸었다. 저 아래 계곡 물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정호의 차는 낡은 카니발이었다. 짙은 회색, 범퍼 한쪽에 긁힌 자국이 있고 뒷좌석에는 항상 서류 박스가 쌓여 있었다. 수연은 그 차 냄새를 알았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커피 냄새, 그리고 이정호 특유의 섬유유연제 냄새. 차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냄새가 났다. 타요. 이정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안도했냐고 묻지 않았다. 고생했다고도 하지 않았다. 수연은 그 점이 좋았다. 조수석에 앉자마자 히터 바람이 얼굴을 덮쳤다. 손끝이 서서히 녹았다. 이정우가 차를 출발시켰다.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진동이 등받이를 통해 전해졌다. USB는요? 있어. 수연이 지팡이 손잡이 하단을 돌렸다. 손잡이 끝 캡이 분리됐다. 손가락 끝이 납작한 직사각형을 집어냈다. 이정우가 잠시 침묵했다. 수고했어요. 진짜로.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차가 상구비를 돌자 바람소리가 달라졌다. 고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을 수연은 날씨부터 기억한다. 2014년 11월 7일. 비가 왔다. 오전부터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저녁 무렵 굵어졌다. 수연은 그날 세무법인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역에서 나오다가 타이어 마찰음, 경적, 그리고 충격. 그게 전부였다. 그 이후의 것들, 병원 천장, 붕대, 어머니의 울음소리 같은 것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았다. 수연 자신의 기억은 횡단보도 신호음에서 끊겼다.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다. 시신경 손상, 회복 가능성 낮음.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그냥 천장이 있을 방향을 바라봤다. 보이지 않는 천장을.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가의 운전자가 병실에 찾아온 건 사고 열흘 후였다. 한승규, 당시 51세, 중견 건설사 한승그룹 대표. 그는 울었다. 무릎을 꿇었다.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이마를 가져다 댔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그 손의 감촉을 기억한다. 두껍고 건조한 손이었다. 굳은 살이 없는, 일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능숙했다. 슬픔이 적절하게 배분된 목소리. 죄책감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 수연은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지금 연기하고 있다. 확신은 석 달 후에 왔다. 한승규가 수연의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이모에게 들었을 때였다. 경기도 광주 아버지의 집을 2번, 3번 가져간 선물이 매번 달랐고 매번 격식을 갖췄다고 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였다.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수연의 사고 이후 급격히 쇠약해져 있었다. 수연은 이모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뭘 이야기했냐고. 이모가 말했다. 땅 이야기를 했다고. 한승규가 땅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고 아버지가 직접 안내해줬다고. 수연은 그날 밤 혼자 생각을 정리했다. 한승규가 접근한 순서, 사고, 병문안, 아버지, 땅.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수연은 세무사였다. 숫자와 흐름을 읽는 사람이었다.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너무 선명했다. 수연은 그때 결심했다. 이 사람 옆에 있어야겠다고. 벗어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줄 거라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그가 믿는 한 자신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2016년 봄 수연은 한승규와 결혼했다. 카니발이 속도를 줄였다. 다 왔어요. 이정우가 말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차가 멈추는 진동이 느껴졌다. 어딘가 실내로 들어온 듯 외부 소음이 줄었다. 지하 주차장 특유의 메아리가 느껴졌다. 검사 만나는 건 몇 시야? 2시간 후요. 그 전에 뭔가 좀 드셔야 해요. 아침도 못 드셨잖아요.
수연이 짧게 웃었다. 그런 것도 챙겨? 이정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차 문이 열렸다. 이정우가 먼저 내려 수연 쪽 문을 열었다. 수연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평평한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다. 정우야. 네. USB 잘 들고 있어. 이정우가 대답 대신 주머니를 한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수연이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걸었다. 형광등 소리가 머리 위에서 가늘게 울렸다. 어딘가에서 환기팬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수연은 소리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걸었다. 이 시간 후 10년이 법정 언어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승그룹 본사 18층. 한승규는 창가에 서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11월의 강은 낯빛이었다. 유람선 한 척이 느리게 지나갔다. 한승규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손에 든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뒤를 돌았다. 연락 왔어? 박미숙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었다. 짙은 네이비 재킷,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는 늘 이랬다.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이 먼저 흔들리는 법이 없었다. 아직이요. 몇 시에 올려보냈어? 11시 10분. 지금 12시 넘었으니까 이미 충분히 들어갔을 거예요. 한승규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당겼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다. 박미숙이 그것을 눈으로 짚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애들은 믿을만해? 제가 직접 골랐어요. 전직 특전사 출신 둘이에요. 산에서 길 잃은 맹인 여자 하나 처리하는 거 2시간이면 충분해요. 한승규가 손가락 마디를 꺾었다. 딱 소리가 났다. 철이라는 말 쓰지 마. 박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한승규와 눈이 마주쳤다. 사고예요. 산에서 길을 잃은 시각장애인이 조난을 당한 거예요. 비탈에서 발을 헛디뎠거나 계곡으로 떨어졌거나 어느 쪽이든 11월 산속에서 밤을 보내면 체온이 먼저 떨어져요. 굳이 손 뗄 필요도 없어요. 그녀가 말하는 동안 목소리는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평탄했다. 한승규가 창밖을 다시 봤다. 낯빛강이 그대로였다. 땅은 이미 끝났어요. 박미숙이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몇 번 넘겼다. 오수연 명의로 된 임야 전체, 경기도 광주 일대 31만 7천 평. 지난달 법무법인 통해서 신탁 전환 완료했어요. 수연 씨 도장이랑 서명은 3년 전에 받아둔 위임장으로 처리했고요. 인허가는 내년 1분기 안에 날 거예요. 시행사 쪽이랑도 이미 얘기 다 됐고. 문제 없어? 서류상으로는 완벽해요. 수연 씨가 직접 신탁을 설정한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어도 뒤집기 어려운 구조고 더 이상 본인이 없다면. 박미숙이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그냥 거기서 멈췄다. 한승규가 커피잔을 다시 들었다. 식어 있었다. 그는 그냥 손에 쥔 채로 내려놓지 않았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4년이 걸렸다. 한승규가 오수연의 아버지 오태식을 처음 만난 건 2015년 봄이었다. 병문안을 핑계로 찾아갔고 2번째 방문에서 땅 이야기를 꺼냈다. 오태식은 경계했다. 당연했다. 하지만 그는 아팠고 딸은 눈이 멀었고 남은 가족은 없었다. 한승규가 오수연에게 청혼한 건 그로부터 8개월 후였다. 오태식이 기력을 잃어가던 시기였다. 결혼 소식에 오태식의 얼굴이 밝아졌다고 병원 간호사에게 나중에 들었다. 한승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계산을 마쳤다. 오태식은 결혼 이듬해 세상을 떴다. 유언장이 공개됐다. 임야 전체를 딸 오수연에게 상속한다. 한 줄이었다.
한승규는 그 한 줄을 보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손에 잡혔다고 느꼈다. 그 느낌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다. 박미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가 화면을 확인했다.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한승규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뭐야? 김 씨한테서요. 올려보낸 두 사람 중 하나였다. 박미숙이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는 켜지 않았다. 한승규는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박미숙은 세 마디를 했다. 알았어요. 계속해요. 연락해요. 그게 전부였다. 전화를 끊었다. 찾았대요? 아직이요. 갓길에 내려놓은 위치에 없었다고 해요. 한승규의 손가락이 커피잔을 한 번 두드렸다. 없었다고? 산 쪽으로 들어간 흔적도 없고 도로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지도 않다고. 그냥 없었다고요. 정적이 흘렀다. 한승규가 천천히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맹인이 어디를 가? 박미숙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지금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그 가능성이 실제가 되는 것 같았다. 한승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속 찾으라고 해. 네. 찾으면 바로 연락하고. 알아요. 한승규가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한강은 여전히 낯빛이었다. 유람선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온 계단 끝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다. 간판도 없었다. 문의 번호 자물쇠만 달려 있었다. 이정우가 번호를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수연이 지팡이를 짚으며 들어섰다. 발밑이 장판에서 카펫으로 바뀌는 감촉이 느껴졌다. 실내 온도가 복도보다 높았다. 누군가 미리 난방을 켜두었다. 앉아요. 이정우가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다. 수연이 손으로 등받이를 확인하고 앉았다. 테이블 위에 종이컵 2개가 놓이는 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것이었다. 손을 감싸주자 캔커피 특유의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이정우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이정우는 원래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연도 알고 있었다. 둘이 처음 이 자리에서 마주 앉은 게 3년 전이었다. 그때도 먼저 말을 꺼낸 건 수연이었다. 서류 다 있지? 네. 검사한테 넘길 순서 정해뒀어? 다 됐어요. 비자금 흐름 먼저, 부동산 위조 서류 다음, 그 다음 사고 당일 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녹취 파일은 USB에 있는 거 포함해서 총 47개예요. 날짜 순으로 정리했고 각각 요약본 따로 뽑아뒀어요. 검사가 들을 때 어느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찾을 수 있게. 잘했어. 수연이 컵을 내려놓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이정우를 찾아간 건 3년 전 가을이었다. 수연이 그를 처음 만난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다. 수연이 세무법인에 다니던 시절 법인 고객사 중 하나가 이정우가 형사로 재직하던 서울 마포경찰서 인근 중소기업이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두어 번 마주쳤다. 이정우는 그때도 말이 없었다. 필요한 것만 물었고 들은 것은 잊지 않았다. 수연이 사고를 당한 후 이정우가 문자를 보낸 건 딱 한 번이었다. 짧았다. 힘내세요. 그게 전부였다. 수연은 그 문자를 오래 기억했다. 힘내라고 말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 말이 의무처럼 들리지 않은 건 이정우의 문자뿐이었다. 수연이 그에게 전화한 건 한승규와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정우는 그때 이미 경찰을 그만두고 탐정사무소를 열어두고 있었다.
수연이 전화로 말했다. 만나고 싶다고. 부탁할 게 있다고. 이정우가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수연이 말했다. 남편 모르게 나올 수 있는 날 알려줄게. 2달 후 수연은 정기암과 검진을 핑계로 혼자 택시를 잡았다. 이정우가 지정한 장소는 을지로 뒷골목 작은 국수집이었다. 수연이 들어서자 이정우가 입구까지 나와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수연이 말했다. 내 남편이 10년 전 나를 친 운전자야. 이정우가 국수를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수연이 계속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 경위, 아버지의 땅, 위임장, 비자금 냄새가 나는 회계구조. 수연은 세무사였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남편이 전화로 나누는 대화, 서재에서 손님과 하는 이야기, 차 안에서 박미숙과 주고받는 말들을 10년 동안 들어왔다. 기억했다. 날짜와 금액과 이름을. 흘려보낸 것이 없었다. 이정우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언제부터 정리할까요? 3년이었다. 이정우는 수연이 전달하는 내용을 받아 녹취로 재구성했다. 수연이 기억을 구술하면 이정우가 받아 적었다. 날짜가 불분명한 것은 전후 맥락으로 추정했다. 한승규 그룹의 법인 등기부등본, 계열사 감사보고서, 부동산 거래 내역은 이정우가 직접 발로 뛰어 수집했다. 수연의 아버지 유원장 원본을 확보한 건 2년 전이었다. 한승규 측이 공개한 유원장은 한 줄이었다. 임야 전체를 딸 오수연에게 상속한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임종 직전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변호사한테 맡겨뒀다. 내가 힘들어지면 꺼내봐라. 이정우가 수임 변호사를 추적하는데 넉 달이 걸렸다. 변호사는 이미 폐업 상태였다. 경기도 안성의 작은 사무실 창고에서 오태식의 공증 서류 봉투를 찾아냈다. 그 안에 유원장 전문이 있었다. 수연은 그 내용을 이정우에게 읽어달라고 했다. 이정우가 읽는 동안 수연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말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네. 이정우가 물었다. 뭐려? 수연이 말했다. 한승규가 어떤 사람인지.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정우가 테이블 위 서류 봉투를 수연 쪽으로 밀었다. 오늘 검사한테 넘길 것들이에요. 원본은 따로 보관했고 이건 사본이에요. 순서대로 클립 묶어뒀으니까 설명할 때 참고하면 돼요. 수연이 봉투 위에 손을 얹었다. 두께가 느껴졌다.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짚었다. 한 가지 빠진 거 알지? 이정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한승규에 잡힐 서명이 담긴 내부 문건, 비자금 조성 지시가 담긴 내부 메모. 이정우가 3년 동안 끝내 손에 넣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이 없으면 한승규는 모든 것을 박미숙에게 넘길 수 있었다. 지시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었다. 변호인단이 그 틈을 파고들면 핵심 혐의가 흔들렸다. 수연이 말했다. 그건 내가 가져올 거야. 이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해요? 수연이 캔커피를 다시 들었다. 이미 식어 있었다. 그래도 한 모금 마셨다. 한승규가 나한테 전화할 거야. 오늘 안에. 내가 산에서 살아나온 걸 알면 반드시 연락해. 그 전화 한 통이면 돼. 이정우가 잠시 수연의 얼굴을 봤다. 위험해요. 알아. 수연 씨. 정우야. 수연이 컵을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평탄했다. 3년 동안 기다렸어. 조금만 더 기다려. 산 아래 국도변 창고 건물이었다. 폐업한 농자재 창고, 슬레이트 지붕에 벽 한쪽이 함석판으로 덧대어진 낡은 건물이었다. 이정우가 2달 전 이 장소를 답사했을 때 자물쇠가 없었다.
지금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퇴비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섞여났다. 바닥은 흙이었다. 수연이 입구 쪽 벽에 등을 붙이고 섰다. 이정우가 창고 문을 반쯤 닫았다. 문틈으로 국도가 보였다. 차가 한 대씩 드문드문 지나갔다. 산 쪽 방향으로는 움직임이 없었다. 몇 분이나 됐지? 수연이 낮게 물었다. 아까 김 씨가 전화한 게 12시 40분이었으니까 지금 1시간 조금 넘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최소 2시간은 걸려. 우리가 먼저야.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멈췄다. 창고 문틈 너머로 국도 위쪽 산길 입구 등산로 표지판 옆에 차 한 대가 섰다. 짙은 검정 SUV였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거리였다. 차 섰어요. 어느 쪽? 산 입구. 수연이 지팡이 손잡이를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SUV에서 두 사람이 내렸다. 등산복 차림이었다. 배낭을 메고 있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다른 한 명은 작고 빠른 체형이었다. 둘 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이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2명이에요. 등산복. 얼마나 걸려? 지금 갓길 확인하는 것 같아요. 잠깐 이쪽 보는 것 같은데. 문 닫아. 이정우가 문을 당겼다. 창고 안이 어두워졌다. 슬레이트 지붕 틈으로 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다. 정적이 2분 정도 흘렀다. 이정우가 문틈을 다시 손가락 하나 너비로 열었다. 두 사람이 창고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걸음이 느리지 않았다. 산을 오르는 등산객의 걸음이 아니었다. 오는 것 같아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뒷문 있어? 확인 못했어요. 지금 확인해. 이정우가 창고 안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흙바닥에 녹슨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다. 안쪽 벽을 손으로 짚으며 돌았다. 함석판이 덧댄 쪽, 바닥 가까이 빛이 새어 들어왔다. 패널 한 장이 아래쪽 못이 빠진 채 들려 있었다. 있어요. 작아요. 나는 나갈 수 있어. 같이 나가요. 안 돼. 둘이 나가면 소리나. 나 먼저 보내고 뒤따라와. 이정우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수연이 이미 지팡이를 접어 손목에 걸고 이정우 쪽으로 손을 내밀고 있었다. 잡아줘. 방향만. 이정우가 수연의 손을 잡고 함석판 쪽으로 이끌었다. 수연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열린 틈을 확인했다. 너비와 높이를 손바닥으로 짚었다. 그리고 몸을 낮춰 빠져나갔다. 소리가 없었다. 그 순간 창고 앞문이 열렸다. 이정우가 몸을 세웠다. 두 남자가 들어섰다. 키 큰 쪽이 먼저였다. 모자 아래 눈이 창고 안을 빠르게 훑었다. 여기 있네. 이정우가 말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키 큰 남자가 대답 없이 걸어왔다. 이정우가 한 발 물러서며 자세를 바꿨다. 전직 형사의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상대는 그 준비를 기다리지 않았다. 키 큰 남자가 빠른 속도로 좁혀들었다. 이정우가 팔로 막았지만 무게가 달랐다. 한 번 밀리자 등이 농기구 더미에 부딪혔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안에 크게 울렸다. 작은 체형의 남자가 밖으로 다시 나갔다. 수연을 찾으러였다. 이정우가 이를 물었다. 팔목을 붙잡힌 채로 벽 쪽으로 밀렸다. 키 큰 남자의 힘이 균형 잡혀 있었다. 흥분하지 않은 힘이었다. 훈련된 사람의 힘이었다. 어디 갔어? 모릅니다. 한 번만 더 물을게. 이정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키 큰 남자가 이정우의 팔을 비틀었다. 어깨 관절이 한계까지 밀렸다. 이정우의 턱이 당겨졌다. 그때 이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두 사람 모두 멈췄다.
화면이 이정호 재킷 주머니 안에서 빛났다. 키 큰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봤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다. 번호만 있었다. 수연이었다. 밖에서 작은 체형의 남자가 창고 주변을 돌고 있었다. 수연은 창고에서 30m 떨어진 잡목 사이에 앉아 있었다. 등을 나무 줄기에 붙이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남자의 발소리가 흙 위를 밟는 리듬으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정호 번호로 전화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받지 않았다. 수연이 전화를 끊었다. 발소리가 멈췄다. 수연은 숨을 참았다. 낙엽 밟히는 소리가 났다. 방향이 바뀌었다.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연이 받았다. 아직 살아있네. 한승규의 목소리였다. 수연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15m, 10m. 수연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 경찰차가 2대였다. 이정호의 신고는 수연이 창고 뒤 잡목 속에 숨어있던 그 시간에 이미 접수되어 있었다. 이정호가 카니발에 탔을 때부터 신고를 넣어둔 것이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수연은 나중에 그것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정호다운 방식이었다. 작은 체형의 남자는 잡목 사이로 수연에게 10m까지 접근했다가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발을 멈췄다. 키 큰 남자는 창고 안에서 이정호를 제압하고 있다가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손을 놓았다. 둘 다 도주를 시도했다. 국도 쪽으로 뛰던 키 큰 남자는 50m를 못 가서 순찰 경관에게 제압됐다. 작은 체형의 남자는 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스스로 넘어졌다. 수연은 잡목 사이에서 나오지 않고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사이렌, 고함, 발소리, 무전기 소리,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 씨, 나왔어도 돼요. 수연이 나무 줄기에서 등을 떼고 일어섰다. 지팡이를 펼쳤다. 잡목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발밑 낙엽 감촉을 짚으며 국도 방향으로 걸었다. 이정호가 팔을 내밀었다. 수연이 잡았다. 어깨.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 이정호가 잠시 침묵했다. 나중에 봐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수연이 그 건물에 들어선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이정호가 옆에 있었다. 어깨에 파스를 붙인 채였다. 수연은 그것을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 담당 검사 이름은 최재원, 40대 초반이었다. 특수부 소속. 이정호가 3개월 전부터 사전 접촉을 해온 검사였다. 자료를 먼저 검토한 상태였고 오늘은 수연의 진술을 직접 듣는 자리였다. 수연이 자리에 앉았다. 최재원이 말했다.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진술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최재원이 잠시 수연을 봤다. 그리고 녹음기를 켰다. 진술은 순서대로였다. 2014년 사고 경위, 한승규의 접근, 결혼 과정, 아버지의 병세와 사망, 위임장 사용 정황, 비자금 관련 대화 내용, 박미숙과 한승규의 관계, 오늘 산에 버려진 경위. 수연은 막히지 않았다. 날짜, 금액, 이름, 장소, 10년치 기억이 순서대로 나왔다. 최재원이 간간히 끼어들어 확인했다. 수연은 그때마다 정확하게 답했다. 1시간이 지났다. 최재원이 물었다. 유 원장 말씀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수연이 잠시 멈췄다. 처음으로 말의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이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이후로도 한승규를 경계했어요. 겉으로는 좋게 대하셨지만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한테 맡겨뒀다고. 힘들어지면 꺼내보라고. 그게 유언장 전문이었던 거죠. 네. 최재원이 서류를 넘겼다. 이정우가 확보한 유언장 사본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최재원이 특정 조항에 손가락을 얹었다. 이 조항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이정우 씨가 읽어줬습니다. 2번. 조항의 내용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한승규의 사년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오수연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재산적 또는 법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야 전체의 소유권은 즉시 공익신탁재단으로 귀속된다. 아버지 오태식이 공증한 날짜는 2016년 2월이었다. 수연이 한승규와 결혼하기 2달 전이었다. 최재원이 말했다. 이 조항이 유효하다면 한승규 측이 설정한 신탁은 원천 무효입니다. 오수연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순간 토지 전체는 공익재단으로 넘어가요. 한승규 측이 체결한 시행사 계약도 인허가 신청도 전부 기반이 사라지는 겁니다. 수연이 말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한승규가 어떤 목적으로 저한테 접근했는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버지는 땅 주변 개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오셨어요. 한승규 그룹이 그 일대를 노린다는 소문도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딸한테 접근했을 때 모르셨을 리 없죠. 최재원이 잠시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런데 왜 결혼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수연이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빛이 있는 방향이었다. 보이지는 않았다. 그냥 그쪽을 향했다. 막았어도 제가 했을 거예요. 최재원이 고개를 들었다. 저도 그 사람 곁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이유는 달랐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재원이 녹음기 쪽을 한번 봤다.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진술이 끝난 건 오후 4시였다. 이정우가 서류 봉투를 최재원에게 건넸다. 비자금 흐름 자료, 부동산 위조 서류 사본, 녹취 파일 목록, USB 원본. 최재원이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오늘 중으로 청구할 겁니다. 수연이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었다. 최재원이 말했다. 한 가지만요. 수연이 멈췄다. 자필 서명 문건 아직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확보되면 한승규가 모든 걸 박미숙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어요. 혹시 방법이 있으십니까? 수연이 잠시 있었다. 있습니다. 언제쯤? 오늘 안으로요. 최재원이 수연을 봤다. 수연의 얼굴은 검사실 형광등 아래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정우가 수연의 팔을 잡고 문 쪽으로 이끌었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 나오자 이정우가 낮게 말했다. 어떻게 가져올 건데요? 수연이 지팡이를 짚으며 걸었다. 한승규가 나한테 전화할 거야. 반드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전화 한 통으로. 수연이 멈추지 않았다. 그 사람이 직접 오게 만들 거야. 한승규에게 전화가 온 건 오후 5시 40분이었다. 수연은 이정호 사무소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따뜻한 것이 놓여 있었다. 손을 감싸쥐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정호는 맞은편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다. 진동이 울렸다. 수연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한승규 번호였다. 이정호가 말했다. 녹음 켜요. 수연이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고 통화 녹음을 켰다. 그리고 받았다. 한승규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흥분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흥분하지 않은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어디 있어?
수연이 말했다. 왜요? 봐야겠어. 얘기할 게 있어.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수연이 잠시 침묵했다. 이정우가 노트북 화면을 수연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 타이핑이 됐다. 장소 잡아요. 사람 있는 대로. 수연이 말했다. 서초동 카페 알죠? 예전에 한번 같이 간대. 거기로 와요. 한승규가 잠시 있었다. 1시간 후 전화가 끊겼다. 이정우가 말했다. 올까요? 와. 반드시. 왜요? 수연이 이어폰을 귀에서 뺐다. 그 사람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검찰에 뭘 넘겼는지. 오늘 내가 살아나온 것만으로는 아직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거든. 직접 와서 확인하려는 거야. 이정우가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회유하려는 거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그 사람 방식이야. 처음부터 그랬어. 검찰에서는 그 시각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 최재원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오후 4시 반에 발부됐다. 한승그룹 본사, 박미숙의 자택, 법무법인 3곳이 대상이었다. 수사관들이 팀을 나눠 동시에 진입했다. 한승그룹 18층 한승규 집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한승규는 이미 자리에 없었다. 비서가 말했다. 1시간 전에 나가셨습니다. 어디 가셨는지는 모릅니다. 박미숙의 자택에는 본인이 있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했다. 박미숙은 현관 앞에서 영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오래 읽었다. 수사관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숙이 비켜섰다.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박미숙은 현관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 한승규 번호로 보낸 문자가 있었다. 2시간 전에 보낸 것이었다. 읽은 표시가 없었다. 박미숙이 휴대폰을 핸드백에 넣었다. 그리고 수사관 한 명에게 말했다.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카페는 서초동 법원 근처 골목 안쪽에 있었다. 변호사들이 자주 오는 곳이었다. 낮에는 붐볐지만 저녁 시간대에는 한산했다. 수연이 구석 자리를 잡았다. 벽을 등지고 앉을 수 있는 자리였다. 이정우는 2 테이블 떨어진 곳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한승규가 들어온 건 약속 시간보다 10분 이른 6시 50분이었다. 수연은 발소리로 알았다. 한승규의 걸음은 특유의 리듬이 있었다. 오른발이 왼발보다 조금 무겁게 닿는 버릇. 10년 동안 들어온 소리였다. 의자가 당겨지는 소리가 났다. 한승규가 맞은편에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웨이터가 왔다. 한승규가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수연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 웨이터가 떠나고 나서 한승규가 말했다. 많이 놀랐지. 수연이 말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어. 오늘은 내가 잘못한 거야.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래전 병실에서 처음 들었던 그 목소리와 비슷했다. 슬픔이 적절하게 배분된 목소리. 수연이 말했다. 왜 왔어요?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 한승규가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수연아, 우리 정리하자.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땅도 다시 내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어. 돈도 줄 수 있어. 지금까지 살면서 불편했던 것들 다 보상할게. 수연이 듣고 있었다. 오늘 일도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나도 몰랐어. 수연이 천천히 말했다. 녹취 들어봤어요? 한승규가 멈췄다. 검사한테 오늘 47개 넘겼어요. 날짜 순으로. 2017년 3월 14일 그룹 내부 회의. 비자금 계좌 이동 지시. 당신 목소리예요. 2019년 7월 2일
차 안에서 박미숙 씨랑 한 통화. 아버지 위임장 위조건. 2021년 11월 서재에서 법무팀장한테 한 얘기. 인허가 로비 금액 조정. 한승규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어떻게 들었어요? 10년 동안 정적이 깔렸다. 한승규가 낮게 말했다. 그게 다 증거가 돼? 검사가 판단하겠죠. 한승규가 의자를 뒤로 당겼다. 일어서려는 움직임이었다. 수연이 말했다. 앉아요. 목소리가 달라졌다. 처음으로 명령에 가까운 톤이었다. 한승규가 멈췄다. 자필 서명 문건 있어요. 2020년 비자금 조성 지시서. 당신이 직접 사인한 거. 박미숙 씨가 오늘 검찰에 제출했어요. 지금쯤 한승규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내려갔다. 수연이 계속했다. 박미숙 씨가 먼저 움직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살 길을 먼저 찾는 사람이니까. 당신이랑 같이 있을 때도 항상 그랬잖아요. 커피가 나왔다. 웨이터가 한승규 앞에 잔을 내려놓고 떠났다. 한승규는 잔을 보지 않았다. 수연이 말했다. 오늘 이 대화도 녹음되고 있어요. 한승규가 카페를 나간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다. 커피는 손도 대지 않았다. 이정우가 수연 테이블로 왔다. 갔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미숙은. 이정우가 휴대폰을 확인했다. 최재원 검사한테 문자 왔어요. 오후 5시에 자진 출석했다고. 자필 서명 문건 포함해서 내부 자료 일체 제출했대요. 수연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내려놓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처음이었다.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이정우가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7시였다. 한승그룹 본사 앞 인도에 방송 차량 3대가 섰다. 카메라 기자들이 삼각대를 펼쳤다. 취재 기자들이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건물 입구 쪽을 향해 섰다. 건물 안 유리 너머로 로비 직원들이 창밖을 내다보는 실루엣이 보였다. 뉴스는 전날 밤 11시에 처음 나왔다. 한승그룹 회장 한승규, 비자금 조성 및 부동산 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 한 줄짜리 속보였다. 그것이 자정이 넘어서 기사로 풀렸다. 새벽 2시에 한승그룹 계열사 주식 야간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주요 계열사 3곳이 하한가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침 6시 금융감독원이 한승그룹 계열사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시켰다. 6시 반 한승그룹 주거래 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 거부 의사를 내부적으로 통보했다. 7시 검찰 차량이 본사 앞에 섰다. 한승규는 건물 안에 있었다. 밤새 자리를 지켰다. 변호인 2명이 옆에 있었다. 한 명은 형사 전문, 다른 한 명은 기업 전문이었다. 둘 다 밤새 서류를 검토했다. 새벽 4시에 변호인 중 한 명이 말했다. 박미숙이 제출한 자료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 협조가 아니에요. 한승규가 물었다. 어느 정도야? 변호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한승규는 그 이후 말이 없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한강이 보이는 방향이었다. 밤의 강은 낯빛이 아니라 검었다. 조명 반사만 드문드문 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산에 버려진 맹인 여자가 2시간 만에 살아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여자가 3년 동안 탐정을 고용해 자신을 추적해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들은 것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기억해왔을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수연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시작이었고
그 생각이 끝이었다. 검찰 수사관이 로비로 들어온 건 7시 20분이었다. 수사관 4명이었다. 선두가 비서실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영장이었다. 비서실 직원이 전화를 들었다. 잠시 후 내려오겠다는 답이 왔다. 한승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로비에는 직원 여러 명이 서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한승규가 그들을 지나쳤다. 10년, 20년 함께 일한 얼굴들이었다. 그는 그 얼굴들을 보지 않았다. 유리문이 열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한승규가 멈췄다. 반사적으로 멈췄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비자금 조성 인정하십니까? 아내를 산에 유기한 사실 있습니까? 박미숙 씨와의 관계는 토지 신탁 위조 어떻게 해명하십니까? 한승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포토라인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숙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 플래시가 그 순간을 잡았다. 수사관이 옆에 붙었다. 가시죠. 한승규가 걸었다. 차 문이 열렸다. 닫다. 문이 닫혔다. 카메라들이 차를 따라 움직였다. 차가 출발했다. 기자 한 명이 뛰어서 따라갔다. 2 블록을 못 따라가고 멈췄다. 건물 앞이 다시 조용해졌다. 수연은 그 시각 이정호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이정호가 틀어둔 것이었다. 뉴스 시간이었다. 앵커가 한승그룹 관련 소식을 전했다. 수연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들리는 것들이 그냥 공기처럼 지나갔다. 이정호가 커피를 가져다 놓았다. 뉴스 들어요? 응. 어때요? 수연이 잠시 있었다. 모르겠어. 이정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수연이 말했다. 기쁠 줄 알았어. 이 순간이 오면 10년 동안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버텼으니까. 안 기뻐요? 수연이 커피를 들었다. 허해. 그냥 허해. 이정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앵커가 계속 말했다. 한승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 현황, 검찰 수사 향후 일정,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 측이라는 말이 나왔다. 수연이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10년 동안 피해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자신은 기다리지 않았다. 라디오가 다음 뉴스로 넘어갔다. 오전 10시 한승규의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다. 혐의 일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짧은 문장이었다.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보냈지만 더 이상 답이 없었다. 11시 한승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오후 1시 한승그룹 주요 계열사 3곳이 거래 정지 상태에서 재개됐다. 동시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3곳 모두 하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2시 시행사 측이 경기도 광주 임야 개발 사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오후 3시 경기도청이 해당 임야 인허가 신청을 직권 반려했다. 4년이 무너지는데 하루가 걸렸다. 수연에게 최재원 검사에게서 연락이 온 건 오후 4시였다. 오늘 한승규 씨 소환 조사 진행했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했고요. 내일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입니다. 수연이 말했다. 박미숙은요. 자진 출석 자료 제출 인정됩니다. 구속 대신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고요. 향후 협조 여부에 따라 처리 방향 달라질 겁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재원이 말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연이 잠시 있었다. 아버지 유언장대로 됩니까? 토지는 유언장 조항 검토 결과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신탁 재단 귀속 절차 진행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수연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정우가 봤다. 수연의 표정은 아까와 같았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얼굴. 그냥 오래 달려온 사람이 멈춰선 얼굴이었다. 이정우가 말했다. 밥 먹으러 가요. 수연이 지팡이를 집었다. 어디? 아무 데나요. 뭐 먹고 싶어요? 수연이 잠시 생각했다. 국수? 이정우가 일어섰다. 을지로 가요. 아는 데 있어요. 겨울이 왔다가 갔다. 한승규의 구속영장은 청구 다음 날 발부됐다. 구속기간 동안 검찰은 한승그룹 계열사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비자금 규모가 처음 알려진 것보다 3배 가까이 컸다. 로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는 한승그룹 바깥으로 번졌다. 박미숙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변호인이 선처를 요청했다. 수연은 그 과정을 멀리서 들었다. 직접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뉴스를 찾아보지 않았다. 이정우가 간간히 진행 상황을 전해줬다. 수연은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봄이 됐다. 경기도 광주 아버지가 살던 집 뒤편 언덕이었다. 수연이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만든 벤치였다. 강목 4개를 박아 만든 단순한 것이었다. 수연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가 거칠어졌지만 아직 앉을 수 있었다. 발밑으로 경사가 시작됐다. 낙엽이 밟혔다. 겨울 낙엽이 봄 햇살에 바스러지는 냄새가 났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버지의 임야가 있었다. 지금은 공익신탁재단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수연은 그 방향을 얼굴로 향했다. 보이지 않았다. 그냥 그쪽을 향했다. 이정우가 언덕을 올라왔다. 발소리로 알았다. 오른발이 왼발보다 무겁게 닿는 버릇. 한승규와는 다른 이유로 무거운 발소리였다. 이정우는 오른쪽 무릎에 오래된 부상이 있었다. 창고에서 제압당한 그날 이후 조금 더 절뚝거렸다. 수연이 말했다. 무릎. 이정우가 벤치 옆에 섰다. 괜찮아요. 거짓말. 이정우가 대답하지 않았다. 벤치 끝에 걸터 앉았다. 둘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언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었다. 수연이 그 방향을 느꼈다. 이정우가 봉투를 꺼냈다. 수연의 손에 쥐어줬다. 두껍지 않았다. 서류 두어 장이 들어있는 두께였다. 뭐야? 공익재단 설립 준비 서류예요. 오태식 기념재단. 이사장 이름은 아직 비워뒀어요. 수연이 봉투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받는 재단이니까.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오수연 씨가 결정하면 된다고. 수연이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두 손을 그 위에 얹었다. 오래 있었다. 바람이 또 불었다. 이번엔 차가웠다. 봄 초입의 바람이었다. 따뜻해지려고 하지만 아직 서늘한 온도였다. 수연이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정우가 수연을 봤다. 땅을 그냥 나한테 준 게 아니잖아. 조건을 달았잖아. 내가 피해를 입으면 공익으로 가라고. 그건 땅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어. 나를 지키려는 거였어. 이정우가 말했다. 어떻게 해요? 한승규가 땅을 원한다는 거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근데 만약 땅이 내 것으로 남아 있었다면 한승규가 나를 이용해서 끝까지 가져가려 했겠지. 아버지가 그 땅을 공익으로 돌려놓으면 내가 피해를 입는 순간 한승규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이정우가 잠시 생각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조항을 알고 있었더라면 결혼 안 했겠지. 수연이 말했다.
아버지는 그게 싫었던 거야. 내가 두려워서 피하는 걸. 아버지는 내가 내 방식으로 끝내길 원하셨던 것 같아. 이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이 봉투를 다시 들었다. 이사장,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일이 많겠네. 많죠. 수연이 짧게 웃었다. 처음이었다. 오늘 언덕에 올라온 후 처음으로 웃었다. 한승규의 1심 선고는 그로부터 2달 후였다. 수연은 법정에 가지 않았다. 이정우가 문자로 알려줬다. 징역 7년. 수연이 문자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때 수연은 새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와 통화 중이었다. 전화를 다시 들었다. 네, 계속 말씀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박미숙의 선고는 1달 후였다. 집행유예 3년. 검찰 수사 협조와 증거 제출이 반영됐다. 이정우가 알려줬을 때 수연은 잠시 있었다. 그렇군. 더 말하지 않았다. 이정우가 물었다. 억울하지 않아요. 수연이 생각했다. 억울한 게 있어야 억울하지.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자필 서명 문건 못 받았어. 그 사람도 자기 살 길을 찾은 거고 나도 그걸 이용한 거야. 서로 이용한 거지. 이정우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10년 동안 한승규 옆에 있으면서 배운 거야. 감정이랑 계산을 분리하는 거. 이정우가 잠시 침묵했다. 힘들었겠다. 수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빛이 드는 방향이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온기가 얼굴에 닿았다. 힘들었냐고. 힘들었다. 물론이었다. 다만 그것을 말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었다. 준비하는 동안에는 감정이 사치였다. 이제는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다.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것들이었다.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정우가 물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수연이 지팡이를 짚으며 경사를 내려갔다. 일하죠. 무슨 일이요? 세무사 자격증은 아직 살아있어. 세무상담사무소 열 거야. 시각장애인 전문으로. 이정우가 걸으면서 말했다. 그런 곳이 있어요? 없으니까 여는 거지. 이정우가 더 묻지 않았다. 둘이 나란히 경사를 내려갔다. 발밑에 봄 낙엽이 바스러졌다. 수연의 지팡이가 흙길을 짚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났다. 저 아래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 지금은 비어 있었다. 곧 재단 사무국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수연이 그 방향을 느끼며 걸었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방향은 언제나 알 수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골목 안쪽 2층 건물이었다. 1층은 세탁소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높이였다. 점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옆에 일반 글씨로도 적혀 있었다. 오수연 세무상담소.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다.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세무 상담 전문. 계단은 12개였다. 난간이 양쪽에 있었다. 벽에는 각 계단 번호가 점자로 붙어 있었다. 수연이 직접 붙인 것이었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왜 계단에 점자를 붙이냐고 물었을 때 수연이 말했다. 오는 손님들이 혼자 올라올 수 있어야 해서요. 업체 직원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사무소 안은 넓지 않았다. 책상 2개, 소파 하나, 작은 회의 테이블, 벽 한쪽에 서류장이 있었다. 창문이 남쪽을 향해 나 있었다. 오후에는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다. 수연이 아침마다 출근해서 처음 하는 일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다. 봄 공기가 들어왔다. 아래 세탁소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섞였다. 수연은 그 냄새가 좋았다.
일상의 냄새였다. 책상에 앉으면 하루 일정을 소리로 확인했다. 보조 직원 한 명이 일정을 읽어줬다. 26살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청년이었다. 이름은 김태준이었다. 말이 빠르고 꼼꼼했다. 수연은 두 번째 날부터 그를 마음에 들어했다. 첫 손님은 개업 첫날부터 왔다. 예상하지 못했다. 홍보는 복지관 게시판과 장애인 커뮤니티 온라인 공간 두 곳에만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첫 주에 예약이 12건 들어왔다. 둘째 주에 21건이 됐다. 손님들은 대부분 비슷한 말을 했다. 이런 곳이 생길 줄 몰랐다고. 세무서에 가면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라고 해서 난감했다고. 다른 세무사 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방문이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연은 그 말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이정호의 탐정사무소는 수연의 사무소에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같은 건물을 알아봤지만 마침 빈 곳이 없었다. 이정호는 골목 건너편 3층 건물 한 칸을 얻었다. 창문에서 수연의 건물 간판이 보이는 자리였다. 이정호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연은 믿지 않았다. 둘은 일주일에 2번 점심을 같이 먹었다. 정해진 날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이정호가 사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수연이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둘 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걸어서 돌아왔다.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이정호가 말했다. 무릎 수술 받으래요. 수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언제? 다음 달. 입원 얼마나 해? 2주. 수연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밥은 누가 챙겨줘? 이정호가 잠시 있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술하고 2주를 혼자 어떻게 해? 괜찮다고요. 수연이 말했다. 태준한테 부탁할게. 퇴근하고 들르라고. 이정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이 말했다. 거절하면 내가 직접 가. 이정호가 말했다. 알겠어요. 한승규의 항소심이 시작된 건 그 무렵이었다. 이정호가 알려줬다. 수연은 듣고 말했다. 알았어. 그게 전부였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은 없었다. 수연이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오태식 기념재단은 봄에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 광주 임야 일대를 기반으로 한 환경보전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재단이었다. 이사장은 수연이었다. 이사진에는 복지관 관계자 3명과 환경 분야 전문가 2명이 들어왔다. 첫 이사회 회의 날 수연이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땅이 이런 방식으로 쓰이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이사진 중 한 명이 손수건을 꺼냈다. 수연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알았다. 개업 6개월이 된 날 아침이었다. 수연이 창문을 열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가 지금은 가을 초입이었다. 공기에 서늘한 것이 섞이기 시작했다. 낙엽이 지기 전 나무 냄새가 났다. 태준이 일정을 읽어줬다. 오전에 상담 3건, 오후에 재단 관련 서류 검토, 저녁에 복지관 강의. 강의는 한 달 전부터 시작한 것이었다. 시각장애인 대상 세무 기초 강의였다. 수연이 먼저 제안했다. 복지관 측이 반겼다. 첫 강의에 16명이 왔다. 두 번째엔 22명이 왔다. 태준이 일정을 다 읽고 말했다. 오늘 첫 손님분이 좀 긴장하실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분인데 전화로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수연이 말했다. 나이가 62살이세요. 남편분이 최근에 돌아가시고 처음 혼자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한다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 준비해줘. 따뜻한 걸로. 네. 태준이 주방 쪽으로 갔다. 수연이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가을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눈꺼풀 안쪽으로 밝음이 느껴졌다.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빛의 온기였다. 수연은 그 온기를 잠시 받았다. 아래에서 세탁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골목에서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어딘가에서 고양이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였다. 계단 하나, 둘, 셋.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왔다. 12번째 계단을 밟는 소리가 났다. 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가 났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지 않았다. 이 사무소 안에서는 지팡이가 필요 없었다. 몇 걸음이면 문이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수연이 입구를 향해 섰다. 어서 오세요. 가을 햇살이 열린 문 너머로 계단 위에 쏟아졌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겠습니다.